대화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시고 그 해결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각선 스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스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잘 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인문학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의미를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말들이 왜 갈등을 빚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효의 화쟁의 대화법이 무엇인지, 화쟁이라는 걸 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이 없는 대화,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대화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의 개념과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사를 제 나름대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과 침팬지가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하죠? 98.6%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다른 게 1.4%밖에 안 됩니다. 어떤 분을 제가 찍어서 너는 침팬지랑 이런 점이 비슷하니까 너는 짐승 같은 놈이다, 이러면 아마 다들 의아해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98.6%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냐? 1.4%에서 인간의 특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는 뭐 도구가 다른 것을 굉장히 큰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사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도구를 우선 봅니다. 어디 발굴하면은 어떤 도구가 나왔는지,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갈았는지 아니면 깨진 건지 그걸 먼저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배운 세계사는 왜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나 근대시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짐승들도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침팬지와 같은 유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낚시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유인원뿐만 아니라 해달도 돌을 이용해서 조개를 깨먹습니다. 이집트 독수리 같은 것도 돌을 이용해서 타조알을 깨먹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납불이라고 보는 진짜 머리 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조류들도 다양하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몇몇 까치 종류, 까마귀 종류들은 아주 정교하게 나뭇가지를 갖다가 잘 넣어서 그걸 다듬어요. 구멍에 맞게. 그래서 구멍나무에 구멍을 놓습니다. 구멍이 낚시처럼. 또 잘 안 들어가면 또 다듬어요. 그게 그냥 낚시처럼 이렇게 나무만 다듬는 게 아니라 고기에 낚시처럼 벌레가 물도록 장치까지 해요. 미끼 비슷하게. 그래서 벌레가 딱 무는 순간 싹 꺼내서 벌레만 잡아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 사용이 인간의 특성만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의 특성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짐승과 가장 다른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언어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도 만들고 이데올로기도 만들고 정치도 만들고, 이런 것이 가장 짐승과 다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라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지금 다시 써야 된다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땐 세계사가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습생활리부터 인공지능 시대까지 6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바로 6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헬란트로푸스라는 여기 유골이 나오죠. 이 유골이 사하라 사막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발굴된 것은 완전한 유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유골이다 아니다 갖고 이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명공학의 연구가 엄청나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DNA 분리된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침팬지에서 인간이 분리가 된 것이 600만 년으로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유골이 막 사하라에서 600만 년, 그러면 또 우리가 뭐 발굴하다 보면 동아프리카에서 또 700만 년쯤 발굴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00만 년보다 이제 소급이 안 되는 겁니다. 600만 년 전에 침팬지의 한 몇몇 침팬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6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침팬지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헬란트로푸스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까지
600만년에서 330만 년 전까지. 그때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은 밸런스, 균형이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인류학이나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인간이 이렇게 나무에서 생활하다가 사바나 기후를 맞아갖고 초원으로 내려오면서 직립을 했다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류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나무에서부터 직립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한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에서부터 직립을 했고, 그건 이제 유골을 발굴하면 진입한지 안 한지가 이제 대퇴비 크기라든가 넓적다리 크기, 또 손의 어떤 손가락 길이 이런 걸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무에서 직립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유골 발굴된 거 보면 대개가 나무에서 까불다가 떨어진 원숭이들 유골이, 원숭이 하는 우리 조상들의 유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도구 사용기입니다. 그래서 도구도 우리가 250만 년 전이라고 알았는데, 이제 2015년에 이 70만 년 앞선 로메키언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도구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330만 년보다 더 앞섰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도구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곡식을 가는 것 같은 맷돌 비슷한 것부터 깨는 거,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로메키언 지역에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330만 년부터는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도구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간과 자연의 어떤 대립을 해소하고서 어떻게 자연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바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구를 매개로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을 맺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도구도 없다. 그럼 손가락으로 땅을 파야 되겠죠.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뭐 콩을 심듯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그만 돌 조각이라도 이용한다면 돌 조각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에다 이제 콩을 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의도를 개입을 시켜서 변형하는 거죠. 그냥 땅이었던 것을, 아니 그냥 뭐 토지였던 것을, 아니 대지였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돌 갖고 이렇게 파서 이렇게 이랑이나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콩을 심는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대지에서 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밭에서 우리는 콩 한 말, 두 말 이런 생산을 해내게 되고, 그 생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연과 상호작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건 수렵과 채식물의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 골짜기에 침팬지들이 사는 거예요. 그 침팬지의 우두머리는 가장 이제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침팬지죠. 걔는 이제 무화과가 언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익었을 때쯤 침팬지를 다 데리고 그 골짜기를 넘어서 초원지대로 가서 무화과를 따와요. 근데 이 침팬지 대장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순간에 중지시켜야 돼요. 왜? 거기서 더 많이 따다가는 어떻게 돼요? 표범이 이제 와갖고 걔네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덜 따면 굶어 죽게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따다가는 청정한테 죽게 되는 거고, 또 너무 많이 따가면 또 썩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수렵과 채취물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40만 년 전에 바로 이 폭스피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폭스피트 유전자라는 것은 71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지 싫어하시죠? 우리 조상이 위로 올라가면 침팬지고 더 위로 가려면 지입니다. 지.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지우손입니다. 지우손.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한 번 일어나요. 715개에. 그래서 침팬지가 그 언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가 찍찍찍 하는 거랑 원숭이가 캐캐캐 하는 거랑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600만 년이라 했지만요,
560만 년 동안은 지금 원숭이와 다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캐캐캐 하는 정도의 소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캐캐캐 하는데 저기 모아가겠다, 저기 표범이 온다, 이런 정도의 언어는 사용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혀와 입술과 뭐 이빨 이런 발성기관들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를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40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40만 년 전에 폭스피트 유전자의 2개 돌연변이가 더 생긴 거예요. 우리가 쥐하고는 3개가 틀리고 원숭이하고는 침팬지하고는 2개가 틀립니다. 15개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와 달리 정교하게 가가격어, 알파벳 이런 것을 갖다가 아야어여 같은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때 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비너스 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비너스가 있으면 뭐 남자 보고 이런 여자한테 시집갈래 하면 안 가겠다 하겠지만 옛날에 왜 그러냐면 풍요, 다산이 최고의 미적가치였어요. 그다음에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고 또 여자들이 임신한 모양이 아름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임신한 여성 또 가슴이나 이 엉덩이가 기형적으로 큰 여성들이 이렇게 비너스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미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랑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너스상을 만든 동안 자기는 굶어야 되잖아요. 수렵 채취 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너스상을 만들고 동물의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 대칭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좌우의 균형, 예술 작품의 균형 이런 개념으로 바뀝니다. 균형이 아름다운 거죠. 여기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눈이 크고 뭐 코가 높아도 눈이 짝짝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투하라고 보겠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개념, 예술 작품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정착기가 인류가 이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저도 그랬어요. 신석기 혁명 때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데 최근의 연구는 이미 구석기 때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했어요. 유럽 쪽에서는 아예 거의 소설처럼 재현이 다 돼 있어요. 터키 고원지대 한 여성이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죠. 그렇게 고증이 다 돼 있어요. 한 여성이 이제 야생미를 채취해 오다가 몇 개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다음에 봄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밀을 갖다가 그 다음 해 가을에는 따왔을 때 자기가 간직했다가 봄에 뿌리게 되면서 농경이라는 시작했어요. 아시아는 그 정도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인도의 아셈 지방에서 누군가가 그 터키의 어떤 여성처럼 그 똑같이 야생 쌀을 따오다가 뭐 싹이 나는 걸 보고 이제 야생 쌀을 씨로 저장했다가 농경을 시작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후기 구석기에 시대 말기부터 인간은 농경 생활을 시작해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나 많지만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우선 인구가 농경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인류 전체 인구가 몇 명가량 됐을 거예요. 됐겠어요. 대략 700만 정도였어요. 근데 농경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착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들도 그러고 일반 포유들도 그러고 먹이가 많을 땐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새들도 아주 먹이가 많을 때는 알 낳는 숫자도 달라져요. 3개를 낳던 찌르레기가 먹이가 풍성한 해에는 5개를 낳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많이 출산하는 거예요. 1억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로 바뀌죠. 그러면서 어떻게 분화가 일어나요. 분화. 직업들이 막 생기는 거죠. 빵 굽는 사람.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는 이미 기록된 직업만 40개가 넘었습니다. 회계사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다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종적 사회가 직업뿐만 아니라 권력도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특히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이게 쌀농사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후가 똑같지 않은
비 오는 양이 다 달라져요. 우리나라 같은 여름에 장마지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엄청난 큰 뚝을 쌓아도 그거는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거고 그것은 목숨을 걸고 물길을 막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엄청난 권력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권력이 형성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인지적 유동성,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메타폰 같은 경우에서 인지적 유동성이죠. 인간의 인지가 엄청나게 이제 확장되고 심화가 됩니다. 심오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운동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 균형이라는 개념이 살림이나 재정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림을 갖다가 빡빡하게 하면 친구를 잃어요. 근데 또 살림을 너무 방만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살림과 재정을 균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유일신 종교들도 이 당시에 이제 싹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바로 이거죠. 성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기축시대라고 이제 유럽에서 옛날에 BC 600년에서 AD 2000년에 이제 붓다와 공자와 예수 이런 성인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분들의 경전, 이분들의 말씀을 적은 게 수트라, 경전이죠. 그 경전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뒤에 문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개념도 이제는 중도와 중용이란 개념으로 좀 더 심오화지게 돼요. 그래서 중도라는 개념도 처음에 너무 절제하면은 안 된다. 또 너무 또 절제를 안 하면 또 타락하니까 그 안에 중도치해라.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중도도 점점 심오에 대해서 궁극적인 진로 언어를 넘어 있다. 그렇지만 또 언어 없이는 궁극적 진리를 전달하기 어렵다. 그 사이에 중도를 취하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야기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야기 인공지능만 하도 지금 엄청나게 그 지능이 발전 속도가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공지능 약사가 있습니다. 걔가 2천만 건의 약 조제를 했어요. 근데 단 한 건의 오 조제가 없답니다. 인간은 오 조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왓슨이라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확도가 95%예요. 병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근데 미국 의사들의 오진율은 20%가 넘습니다. 미국 의사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강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없구나 엄청나요. 지금도 만든 인공지능이 바하의 곡만 하루에 5,000곡을 작곡합니다. 그걸 콘서트로 했는데 그게 어떤 게 바하곡인지 아니 어떤 게 사람이 작곡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죠. 하이쿠 같은 것도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도 그 하이쿠 집을 봤는데 어떤 게 진짜 인공지능이 지은 건지 그걸 섞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하이쿠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강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대개 2050년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한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한 2050년 되면 네 가지 존재가 있게 돼요. 순수한 인간, 여러분이나 저처럼 순수한 인간. 근데 저도 아마 그때까지 산다면 사이보그로 변할 것 같아요. 어떤 사이보그로 변하냐면 두 가지는 제가 장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노로봇 장착할 것 같아요. 혈압. 이런 거 얘가 자동 조절합니다. 그때 뭐 인공심장 달 필요가 없어요. 나노로봇을 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나노로봇은 또 하나 이제 장착하고 싶은 건 뭐냐? 만능 회화하는 칩. 그것만 달면 이제 전 세계 모든 회화를 해줘요. 지금도 구글의 그 이어폰을 끼면요, 유럽어끼는 95%가 됩니다. 한국어는 한 60%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화하는 게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구글 이어폰을 끼는 거예요. 그것만 끼면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서 번역 누르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말 치면 영어로나 뭐 헝가리어나 번역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거의 뭐 5년, 길어봤자 10년 안에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칩 하나를 끼거나 아니면 이어폰 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 사이보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인간도 아닌 기계, 이렇게 네 존재가 있게 됩니다. 네 존재. 그랬을 때 우리 종교가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달라진 세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6단계로 저는 이제 세계사를 보고, 어쨌든 인간은 중요한 거는 의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임국희 여성 살롱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임국희 씨가 이제 편지들을 읽어주는 세간세간에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임국희 그 여성 살롱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 임국희 씨가 그랬고요. 굉장히 가난한데도 착하게 살라고 진짜 아둥바둥하는 주부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임국 씨가 한 말이 뭐냐면, 저는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질문이 떠오른다. 뭐냐? 하나는 왜 착한 사람이 더 고통을 받을까? 그리고 똑같이 가난한 빈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누군 채플린이 되고 누군 히틀러가 됩니다.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이 제가 공부라는 길에 들어서고, 그 답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저 젊은 날이었어요. 이게 고3 때인가 재수할 때인가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면서 버스 타고 가다가 들은 그 말인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하나는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의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성격 다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의미의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 상황이지만 복수심으로 그래요. 내가 저놈들한테 빼앗겨서 그래. 저놈들한테 내가 뭔가 권력을 가져가고 복수해야 할 거야. 그럼 히틀러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자기가 뭐 애들까지 다 건설되는 소년 가장이다. 근데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정의롭고 이런 아이가 있죠. 되게 우리가 보는 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 있었던 미인들도 있지만 대개는 남보다 더 열악한 조건인데 그 사람도 위인이 됐다. 그 사람들의 뭐 능력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위인 안 된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뭐 서울대 이상을 나왔어도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다나 이 구조적 모순 해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히틀러와 정반대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뭐 위인 대열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의미의 존재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프로이트를 따르는 정신분석 학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는 날 자기의 의문이 뭐였느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유태인이 그냥 여름 옷에 그냥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근데 첫날 주는 거는 손가락만한 빵과 거의 물과 다름없는 한국자의 국이에요. 그거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알프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추운데 얼음과 같은 땅을 깨고 일해야 되고, 그 일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젠 독일 분이야 배머리판을 떼릴지 모르고, 그리고 언젠 그냥 도케스실에 가서 처형당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그런 열악한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다. 살아남는 게 뭐냐? 그 살아남게 하는 것은 바로 의미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 딸은 지금 줄리어드 음악학원에 다닌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수용소를 탈출하면 그 딸과 함께 뭐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음악 여행을 하겠다. 나는 저 독일 놈들을 물리치겠다. 내가 언젠가 탈출해서 스위스 비밀 금고에 있는 모든 내 재산을 털어서 저놈들을 물리치겠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한 살아남다. 근데 의미가 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신사가 자기 딸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감되어 온 사람이,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아우슈비츠에서 이감되기 며칠 전에 따님이 네덜란드에 놀러 왔다.
게시타프한테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 감독이 하루 전날 처형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신사는 아침부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 지내다가 며칠 뒤에 죽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병마와 지옥 속에서도 견디게 했던 건 딸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은 부처님 얼굴인데 생선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당시 생선 행상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에 뭐 아파트도 없고 다 그냥 가정들 단독주택 있죠. 가면 또 개 키우는 집이 그렇게 많아갖고 여기 이 집 들어갔다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 근데 그 아줌마는 행복했어. 환한 미소를 짓고 부처님처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아들이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다. 좀 있으면 나 판사 엄마를 했다. 이게 그 아줌마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자마자 그 아줌마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의미의 존재라는 거죠.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는 인간을 뭐라고 봤어요? 그 사람은 생명공학자로서 어떻게 봤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고상학자지만 인간도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 그리고 그 생존기계의 목적은 뭐다?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자기 유전자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타당하죠. 우리가 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잘 되길 빌고 남의 거 뺏어다 내 자식 거 주고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기를 하고 우리 합격비 발언 기도도 일종의 그런 거죠. 남의 자식 떨어지고 내 자식은 붙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힘, 가피를 이뤄라. 그렇게 이기적 유전자인데 그 리차드 도킨스가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지만 틀린 점은 뭐냐? 바로 인간의 의미의 존재라는 걸 봅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의 가장 예의적 존재가 뭐예요? 이 수행자나 성직자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맞아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수컷들이 자기 유전자만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암컷을 독점하는. 그리고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의심되면 단번에 물어서 죽여요. 그 동물의 세계는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 동물들하고 다르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해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중세시대 때까지 가장 권력을 가졌던 성직자나 수행자는 가장 권력을 가졌음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유전자를 안 남기고 독신을 왜?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 깨달음, 열반 이런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유전자를 남기려는 그 욕망을 한 번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간은 의미의 존재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형성했느냐? 볼 때는 이거예요.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보면 Culture, Difference, Framework Reference.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봄날에 산에 가면 저한테 카오스예요. 그냥 풀. 풀하고 나무 정도는 저도 구분하죠. 근데 풀은 그냥 저한테 카오스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요건 고들빼기다, 요거는 치다, 요거는 치 중에서도 참치다, 봄치다, 미역치다, 별개미치다 다 구분하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봄날의 나물들 다 구분하시고 치나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에? 제가 치나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밥도 좋아하죠. 절밥 중에서 치나물 굉장히 좋아해요. 치나물 종류가 45가지 나요.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우리나라 나물에 대한 지혜도 사라져버렸어요. 또 우리 어머니 어떻게 구분하시냐? 차이를 발견하는 거죠. 같은 치나물도 이파리가 이렇게 오각형인 건 이건 참치다. 이파리가 길게 곰 혓바닥 같은 게 벌개미치다. 이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건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뭐예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름 객관적 중거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분석하라 이러면 카오스입니다. 논문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틀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한테 카오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학구파, 중도파, 날라리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럼 뭐 학구파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 날라리파는 좀 공부도 안 하고 좀 노는 데 치중하지만 삶에 좀 여유가 있다. 중도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 있는 분을 제가 날라리파로 했다 그러면 당장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선생님 무슨 근거로 저를 날라리파로 구분하셨어요? 이러면 저는 이제 그러는 거죠.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거나 책 보는 사람은 학구파. 하루에 5시간 이상 노는 데 치중하는 사람은 날라리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구분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프레임워크 레퍼런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차이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프레임워크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만큼 뭐예요? 언어를 부여하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처음에 가면 어떻게 미국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나이 구분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 보고 나이 구분도 되고 저놈이 텍사스 정도 사는지 저놈이 오하이 주 정도 사는지 구분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구분은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말 들어보면 거의 알죠. 경상도 방언을 쓰는지 전라도 방언을 쓰는지 보고 그거 이제 차이들을 발견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디자이너는요, 빨간색을 100가지 구분해요. 딱 사진 찍어놓고, 뭐 한효주 같은 탤런트 사진 찍어놓고, 딱 그래요. 86번 빨간색 조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면 루페란 걸 보래. 루페를 이렇게 그 조끼 컬러 사진을 보면요, 되게 색깔은 천연색은 4가지로 구분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컬러라고 해서 모든 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4가지 잉크를 섞으면서 사용해요. 4가지 구분해야 되죠. 그러면 그 루페로 보면 빨간 점 하나 안에 파란 점, 노란 점, 검정 점들이 박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색조견표랑 대조해보면 대강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색깔하고 밀접한 생활을 해요. 똑같은 한효주지만 86번 빨간색 조끼를 입혔으면 그 한효주의 순진하면서도 화사한 맛이 살지만 그걸 뭐 80번 빨간색을 조끼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뭐 야해 보이거나 천박해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도공들 생각해보세요. 도공들은 같은 파란불을 보고 한 200~300분의 1로 구분이 됐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끄내면 어떻게 해요? 다 진짜 분해되고 터져버려요. 더 일찍 끄내면 어떻게 돼요? 그 소성화가 안 돼갖고 색깔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등록본만 보고 온도계도 없는 상태에서 불꽃 색깔만 보고 그 온도를 구분해서 도자기를 꺼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이제 문화에 따라서 차이를 발견합니다. 한국 사람은 소와 가까우니까 소에 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거꾸로 영국 사람들은 말하고 가까운 생활하니까 말에 관한 용어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영문학자가 소설책을 80%를 다 번역해놓고선 출간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80%를 하느라고 당신 몇 년 걸렸는데 그랬더니 9장부터 번역이 안 된대. 말에 관한 용어들이 한국말로 대체가 없대. 그래서 포기했대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었는데 번역 안 했다.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 중거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꿉니다. 무지개 그럼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알고 있죠. 그건 뭐예요? 명도와 채도라는 객관적 틀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황이라는 단어는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니까 뭐예요? 오렌지라고, 어린지라고 말해요. 오렌지색. 우리도 빨갈 주자에다 노랑 학자예요.
빨강 노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순서 우리말로. 그건 색깔 명칭도 아니에요. 오렌지란 것도 마찬가지로 오렌지가 파랄 때도 있고 빨갈 때도 있고 다양한데 그냥 오렌지가 무슨 주황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만든 색깔이에요. 주황을 보고 빨강이라는 생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언어와 진리 한계도 근본적으로 여기서 빚어지는 거예요.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무한대의 색이 존재합니다. 그러죠? 무한대의 색.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극도로 진한 주황, 극도로 흐린 주황 이렇게 천 가지 만 가지라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실제 세계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부정이나 왜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표현이나 전달이나 활용이 안 되죠. 진짜 산에 가서 제가 취나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독초를 갖다 꼽아다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나름대로 이 틀을 만들고 틀을 만든 만큼 언어를 구해서 코스모스로 만들고 코스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달, 소통, 활용, 이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말에 이제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많은 낱말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낱말들에다 우리는 사전적 의미들을 부여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낱말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죠.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미들을 이제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의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또 이제 궁금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마 얼굴이 보름달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날 낳으신 분이고 보름달은 지구의 위성인데 둘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엄마 얼굴이 보름달 같다는 말이 나오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객관적 증거틀을 만들어서 혼돈의 상태였던 것을 코스모스로 바꾸고 코스모스로 바꾼 만큼 언어를 부여했어요. 그 언어에는 1차적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 많은 의미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집어넣기 시작한 것의 두 축이 뭐냐면 메타포하고 메토니미입니다. 메타포는 유사성의 유추예요. 메토니미는 인접성의 유추입니다. 그 두 축에 의해서 인간이 이 앞에 자기 앞에 세계, 자연, 대상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러면 그게 단지 항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동주 시에 나올 땐 그게 뭐가 돼요? 조국의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서정 시인의 시에 나올 땐 그 별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런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2차적 의미 내지는 시적 의미를 어떻게 만들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경전도 부처님의 말씀도 어떻게 돼요? 이런 의미들로 가득하게 돼요. 1차적 의미가 아니라 2차적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그 의견 의미들을 다 파악하기 힘든 건데 그거의 두 축은 은유와 환유예요. 그래서 은유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름달과 엄마 얼굴 동그랗게 유사성이 있죠. 이게 이제 은유예요. 그 다음에 환유는 지금 말씀드린 인접성이 있습니다. 축구 그럼 박지성 거로 인접성이 있죠. 두 축에 의해서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학, 종교 다 이 은유와 환유라는 두 축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이겁니다. 화쟁을 인용해서 상체욕을 합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우리 앞에 보이는 자연, 대상, 세계를 세 차원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드러나는 현상대로 보입니다. 드러나는 현상. 보름달로 예를 들면 보름달이 둥글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둥근 쟁반, 미인, 님, 어머니, 견추상화, 완성, 조화, 또 덕성, 부처님, 보살님, 임금님 이런 건 다 동그랗다는 유사성이에요. 그 다음 반달 그러면 어떻게 반달 모양하고 비슷한 게 배, 송편, 빛 이게 반달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반달이
은하수를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일상의 원술이 되지만 반달이 쪽배하고 모양이 유사한 걸 통해서 쪽배가 은하수를 건너내. 그럼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 노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이건 유사성이 유추해요. 금은달 모양이 비슷한 미인의 눈썹, 아미, 쪽배, 손톱 이런 식으로 어떤 드러나는 현상의 유사성이 유추돼요. 이게 가장 이제 쉬우니까 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부터 얘기하면 용은 뭐예요? 작용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작용하고 운동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을 보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또 인간이 구조적으로 사용하니까 신이 있고 땅에는 인간이 있다 보니까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의 중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태양과 대립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이 여성이고 왕비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연어령과 세원녀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 태양과 달이 사라지죠. 그게 이제 왕과 왕비를 뜻하는 이런 것도 여기서 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가 소도에 새가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에 새가 있죠. 그리고 청동골에 새가 있고 또 옛날 제정 일치 시대에 샤먼이자 왕인 사람들이 어떻게 새 깃털한 모자를 쓰죠? 그게 나중에 변형되어갖고 이제 새 깃털 모양의 옷들이 된 거예요. 샤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새도예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기저죠.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채는 뭐냐면 본질,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달의 본질이 뭐냐? 차고 기는 거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거대했는데 어느 날 금은달을 이렇게 찌그러들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영거성세합니다. 부자라고 자만하지 마라. 너도 똑바로 잘 가니까. 이런 식으로 영거성세.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아니다. 달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나. 그런 사람 이제 부활, 순환 이런 것을 달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생각하면 철학이나 시가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시가 이제 통하는 거죠. 철학이나 시가 되죠. 여러분이 아는 화엄의 은밀하려고 구성문도 반달에서 시작됩니다. 반달을 보고 이제 쉽게 말씀드린 거죠. 고승이 저게 뭔 달이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삼위승이 반달입니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죽비로 확 등짝을 확 내리시면서 너는 햇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부분만 보고 반달이 분명히 여기 나머지 반쪽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부분은 부정하느냐 욕을 먹죠. 그 다음날 또 반달이 떴어요. 또 물어봤겠죠. 뭐라 그랬겠어? 온달입니다. 그래서 또 죽비를 맞지. 넌 반달로 보이는 걸 온달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삼위승 고민하겠죠. 오늘 어떻게 대답해야 스승님한테 안 맞을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는 뭐예요?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밝은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답하거나 온달과 반달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겠죠. 그것도 화엄의 이제 은밀하려고 구성 그게 하나예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원시 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을 보니까 뭐예요? 자연의 본질이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자연의 본질 서, 별,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서, 높고 낮은 이 있다 이거예요. 산은 높고 거기에는 숲이 생기고 거기에는 사슴이나 호랑이 같은 애들이 살거든요. 짐승들이 살거든요. 또 낮은 곳에는 물이 고이고 거기에는 붕어나 잉어 같은 물고기가 살거든요. 그게 높고 낮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별, 다름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숲에는 호랑이와 사슴이 마음대로 뭐 사슴은 풀을 뜯고 호랑이 또 사슴을 먹고 살고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이끼를 먹고 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먹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다름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다름을 어겨서 물고기가 숲으로 간다고 하면 얘는 질식사이겠죠. 거꾸로 사슴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얘는 익사하겠죠. 그 다름이 좋아요. 그 다름이 지켜질 때 뭐다? 조화리로 돼요. 만물의 조화리로. 그래서 집안에서도 뭐야,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서가 있다 이게 놓고. 그래서 아버지가 수저를 드실 때 그 후에야 아들놈이 수저를 들어야 그런 다름이 지킬 때 그 집이 뭐예요? 화목하고 조화리 좋다고. 나라에서 또 높은 임금이 있고 낮은 신하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해요? 신하는 임금에 충성을 하고 임금은 관용으로서 신하를 갖다 너그럽게 보듬을 때 그 나라가 조화하고 있어요. 서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알면은 그 철학도 기본, 이거 루트 메타포라 그래야 돼. 루트 메타포라면 그 철학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철학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철학자는 시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예전에 현대문학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1위가 뭐로 나왔는지 아세요? 이당의 국화역에서요. 이당의 국화역에서. 그게 왜 1위였을까요? 하나는 교과서 실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부터 10위가 교과서에 실린 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대학이나 뭐 분위기를 잘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서에 맞기 때문에 한국이. 세 번째는 뭔가 한국인들이 보기에 자기 정서랑 맞으면서도 뭔가 낯설은 새로운 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화가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다 물소리가 내려서 다 그냥 시래기가 돼버려요. 그러죠? 파릇파릇한 풀들이. 근데 국화는 더 함초로이 잎을 머금고 아름답게 키웁니다. 그거의 체를 뭐라고 본 거예요? 미단은 실존이라고 본 거죠. 실존. 저 국화가 오히려 무소리를 이기고 더 아름답게 함초로이 빛나듯이 내 누이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고 좋은 조건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극복했을 때, 좌절과 시련을 극복했을 때 가장 인간다운 그것을 거기서 본 거죠. 그건 개인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실천하면 뭐가 돼요? 의례가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실적으로 예전에 그 뭐죠? 프로그램 이름이 참고 세대로 생각 안 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있었죠. 전 세계에서 실제 실화지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신기하거나 기적적인 일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고3 수험생의 하루도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유럽인들이나 미국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야.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끝나자마자 학원 가고 학원 끝나자마자 도서관 가고 그게 믿거나 말거나 나왔어요. 이게 한국인의 고3의 하루 사이클이라고. 그 고3이 학원 끝날 때 그 멘트가 그거예요. 이 학생이 하루가 오늘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도서관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걸로 멘트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및 그 파푸아 뉴기니나 어쨌든 이 남태평양 지역의 원주민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 원주민들이 어떡하냐? 불도저도 없는데 활주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야자수 같은 데다 기름방망이에다 불까지 켜놔요. 그래서 실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비행기가 거기 활주로 알고 내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그 시드니의 공항에 가서 데모하는 장면이에요. 왜 데모했겠어요? 그 이제 활주로 만들어 놓고 언덕 위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멧돼지 같은 거 잡아다가 막 제사 지내. 누구한테? 비행기 신앙. 비행기를 큰 칡나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니 공항에 왜 데모했겠어요? 그게 자기네를 구원하러는 사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막기 위해서 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도저도 없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기름방망이 이렇게 불까지 켜놓은 거예요. 비행기가 안 오니까 이제 밤에 이 불을 아껴서 그런 거다 하고 또 불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 공항에서 데모한 거는 저 사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데
백인 니네 놈들이 중간에서 갈치에 가서 납치해 가서 니는 부자고 우린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자 내놔라. 이렇게 해서 대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티벳에 가면 천장이라는 의례가 아직 남아있죠. 우리 조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하늘천자 천장이죠.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시신을 갖고 천장사를 찾아가면 천장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시신을 갖고 어떻게 해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높은 이제 티벳의 산에 하얀 천으로 둘러진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칼로 자르고 도끼로 막 패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독수리들이 빨리 먹게 하라고. 그리고선 딱 이제 물러나면 독수리들이 지켜서 보고 있어요. 독수리들이 알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천장사가 물러나자마자 바로 날라와서 시신을 서로 다투듯이 쫙 먹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서 아들은 행복하면서 아버지 영혼을 이제 하늘나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의례도 이 세상용 이틀에서 뭐가 있거든요. 사고. 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유도 똑같이 또 부분과 전체관계, 달로 예를 들면 분화구가 달 아닌 달이 천상계를 말합니다. 유개념과 종개념에서 이제 달이 초승달, 간달, 보름달, 또 공간적으로 달이 있는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게 다 연상되는 거죠. 달에서 구름, 별, 해. 또 시간적으로 달이 한가위 추석을 말하거나 대고를 말하거나 형신경 이거는 복잡하니까 나도 배우거나 원인 결과 달이 떴다. 오늘 날씨 어때? 근데 달이 떴네는 말 따라 도구에 달이 뜬 게 부춘다는 거. 경험적 위조성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달하고 연관된 거. 월명사가 달밤에 피리 불었더니 달이 멈추었다.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장 먼저 간 지구인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은유와 환유의 두 축에 의해서 우리들은 의미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이제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철학이나 시나 심오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도 실질적으로는 메타포와 메토닉에서 근거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 시간에 이 마이크를 제가 못 켜갖고 죄송합니다. 뒤쪽에는 잘 안 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텍스트하고 컨테스트라는 게 의미를 만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텍스트란 건 뭐냐? 뭐 텍스트에 관한 용어가 많지만 한마디 얘기하면 짜여져 있고 그 짜여져 있는 질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게 다 텍스트입니다. 한 편의 시 짜여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뭐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국의 독립을 꿈꿔야겠다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내죠. 그것도 분명히 텍스트죠. 그러나 저 유리창 너머로 새가 지나가는 거 보고 우리가 그 유리창과 새, 허공 여기서 질서를 발견하고 책 한 권 오늘 읽었다. 허공이라는 것이 궁극적 진리면 새는 언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낸다면 원효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것 또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리창 너머에 단풍 하나 떨어진 거 보고 가을이 왔구나. 이번 여름 엄청 더웠는데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는 의미가 아까 은유와 환유 배웠죠. 은유와 환유 축을 통해서 의미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열려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초등학생한테도 제가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보름달에서 떠오른 낱말 적으라 그러면 초등학생도 칠판을 가득 금방 채워요. 그만큼 의미가 보름달의 의미, 그 연상한 낱말만큼 의미가 어떻게 해요? 2차, 3차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유와 환유를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시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은유 이론가들은 그 시인만의 창조적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은유를 씁니다. 우리 사랑이 교차로에 있다. 우리 사랑이 백척간변을 있다. 우리 사랑이 탄탄백을 달리니까. 이건 왜 그래요? 루트 메타포가 사랑 이퀄 여행이라는 루트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생각하고 누구나 그 말을 하고 누구나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사람 없어요. 은유와 환유.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서 아기 클 때 하루에도 10번 이상 거짓말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애기가 이제 옹알이 조금 시작해서 말하면서 막 은유환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아들이 다 시인인 것 같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텍스트라는 것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걸 닫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을 그렸다는 간단한 문장도 이게 미술 시간의 맥락이라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거, 컨텍스트는 울타리를 치는 역할하고 구체성을 보여요. 열려있는 게 텍스트라고. 지구의 위성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시험 점수를 묻는 맥락. 엄마가 이제 너 산수 시험 몇 점 맞았냐? 물어봤더니 달 그렸어. 그러면 뭐예요? 빵점을 맞았다는 뜻이죠. 네? 근데 어느 여인이 고개 마루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린 맥락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달을 그렸다는 간단한 문장도 맥락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언어에 관한 어떤 갈등, 말의 갈등도 여러 요인이 있죠. 감정이 다르거나 뭐 여성과 남성의 차이, 또 인종의 차이, 뭐 문화적 편견 다양하게 작용하지만 가장 큰 것은 맥락이 다른 맥락이 다르죠. 맥락이 다르면 뭐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자, 그래서 우리는 맥락이 같게 만드는 것 아니면 상대방의 맥락에서 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픈 사람 보고 야 내가 뭐 안 아픈데 너 왜 아프다 그래 엄살 부려 이러면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말 안 하지 않아도 너가 얼마나 아픈지 공감해주는 눈물 한 방울만 같이 흘려줘도 그 사람은 동지애를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돼요. 맥락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맥락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으로 말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이나 왜곡입니다. 카오스 자체인데 진리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틀로 재단한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가진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러죠? 연애 경험 있을 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미사역을 동원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봤자 80, 90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난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 문상 가서도 어제 저도 문상 다녀왔었는데 우리 선비들이 표현하는 문상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님을 잃으신 슬픔을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상주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냥 망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원래 문상하는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또 어떤 특성하냐? 여기 나무아프를 적어놓은 데는 이제 소시르가 이제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소시르 이전에 서양의 그 세계를 보는 틀은 실체론이었어요. 실체론. 근데 소시르가 하버드 대학에 와서 불교 경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기적 사고를 하게 됐어요. 물론 깊이 있는 사고는 아주 단순한 연기를 인과관계의 연기도 모르고 그냥 인터커넥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서양의 사상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실체는 나무에 없다. 그런데 서양은 실체의 중심에 사유를 하고 실체론적 사고를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무의 실체 없어. 나무랑 언어랑 실체랑 아무 관계 없어. 나무는 풀과 있기 때문에 풀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무는 목줄의 줄기 가진 단연생의 식물이라는 걸 갖는다. 그리고 그걸로 나무의 의미가 결정된 게 아니다. 이쪽에 하늘이 있으면 나무는 또 하늘을 향한 수직지향의 뜻을 합니다. 이쪽에 소년이 있으면 새가 있으면 새가 문명이면 나무는 또 자연이라는 뜻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의미를 형성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이 관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릴레이션, 스트럭처, 디퍼런스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차이. 동쪽이 있어서 동쪽과 서쪽의 차이에서 동쪽에 해가 뜨는 쪽,
서쪽은 해가 지죠. 그걸 좀 더 의미를 하면 동쪽은 기운이 성하거나 막 지금 막 뜨는 사람, 아니면 서쪽은 기운이 쇠하거나 지는 사람을, 이런 것도 다 동과 서의 관계 구조 차이 속에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가명이다. 부처님은 예전에 통찰이지만 서양에서는 20세기 와서 통찰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론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걔네들이 이제 연기와 비슷한 관계론의 사유로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언어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또 발신자와 수신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 발신자예요. 간단한 어떤 소통의 기왕 모형을 보면 자기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발신자입니다. 지금 저가 발신자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 여러분이 수신자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건 이게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는 어떤 상황, 이게 컨텍스트 맥락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떤 소통의 모형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껴요? 채널에는 잡음이란 게 껴요. 노이즈란 게. 제가 막 아까 이제 이게 안 나왔잖아요, 마이크가. 그러면 저기서 잡음이 나면 저 뒤에 있는 분은 내가 코드라고 한 걸 호드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소통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잡음을 제거해요. 그러면 저런 뭐 에어컨 나오는 잡음들 제거해야 제 강의가 제대로 들리겠죠. 근데 잡음은 구체적인 것들이면 추상적인 것들. 6.25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빨간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공산당원으로 바로 가입됐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남한에서 빨간 책은 음화를 말해요. 음화. 포로도 비슷하지. 근데 공산당 걔들이 봤을 때는 그냥 빨간색이면 다 자기 편이라고. 그건 이쪽에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왜곡되게. 실제 그 이데올로기와 뭐 지리산의 마을 지금도 그 아직까지 갈등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쟤는 빨갱이, 쟤는 경찰. 이렇게 나눠서 아직까지도 거기는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됐어요. 도법스님이 수십 년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안 돼요. 그런 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왜곡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 따라서 많은 왜곡들이, 소통의 왜곡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맥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가장 이 소통의 왜곡에 가장 작용하는 건 권력이에요. 근데 권력도 거시 권력이 있고 미시 권력이 있어요. 거시 권력으로 이제 주권 권력, 훈육 권력, 생명 권력 크게 이게 있습니다. 주권 권력 우리가 뭐 박근혜 정권 뭐 이런 거 봤었죠. 그런 권력. 그다음 훈육 권력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미쳐서 이런 애가 착한 애다. 뭐 이런 것들이 훈육 권력이고. 생명 권력은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조작하거나 다루는 이런 권력도, 그런 것이 거시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미시 권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권력의 이제 특성은 별별게 다 권력을 형성합니다. 남자들은 가장 크게 권력 형성하는 게 뭐예요? 나이와 학번입니다. 나이 학번 물어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반말로 오는 숫자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또 젠더도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쪽은 남자 운전사고 저쪽 여자 운전사. 여러분, 남자 운전사는 여자 운전사가 내리자마자 자기는 갑자기 힘을 가져. 저쪽 여자는 딸 보고 아주 그냥 집에서 아버지 왜 큰거리 나와서 접촉사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뭐라 그래요? 참았다가 야, 나이도 어린 놈이 누님뻘한테 말 똑바로 해 이래죠? 그러니까 또 나이가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유리한 권력은 내세요. 그리고 불리한 권력을 숨기고. 그래서 나이, 뭐 학번, 젠더, 뭐 지식의 정도, 하다못해 자기가 입은 옷까지도 권력을 형성합니다. 여러 가지가 미시 권력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인간 사회란 건 이 권력이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쟁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화쟁이 뭐냐, 화쟁에 대한 권이 뭐냐. 그래서 화쟁을 안 교수가 대시갭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것이 많이 이제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도법스님께서 화쟁위원회 만들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대시갭이를 바탕으로 해서 화쟁위원회를 갖다 운영을 했습니다.
대시계비란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다나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미코끼리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육사외도 같은 이단 집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장미코끼리 이렇게 만지듯이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채찍 같다 말할 것이고, 또 귀를 만진 사람 코끼리가 부채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코를 만진 사람 코끼리가 하나의 파이프처럼 생겼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 이게 코끼리 전모를 못 보고 부분을 보고 잘못 말한 거다. 육사외도들이야말로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다나경에 그 경명왕이 이제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원효가 그대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데 정반대 해석을 해버립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코끼리의 부분을 말한 건 옳다. 채찍이라 그랬던, 파이프 같다 그랬던, 원덕 같다 그랬건 코끼리를 말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모두 옳다. 그러나 코끼리의 전모를 말하지 못하고 코끼리의 부분만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볼 때는 대시계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성택 교수란 분이 화쟁은 대시계비라 했고, 그리고 대시계비에 따라서 우리는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도법수의도 화쟁이위원회 만들고 이제 저하고 처음에는 조성택 교수와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립이 된 거죠, 저하고.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기울어지시면서 이제 4대강 문제니, 보건사 문제, 또 쌍용자동차 문제니, 그런 문제마다 이제 도법스님은 양쪽 사람들, 정부 쪽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물러나 서로 경청해라. 그리고 진보 진영도 진영의 논리를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시계비가 화쟁이 아닌 건 아니지만 화쟁이 1단계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 이거죠. 자, 여기 뭐 송중기죠. 이제 한 사병이 한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세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놓을 용기가 안 나. 그걸 이제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야, 너 식당에 가서 김병장한테 온수 좀 달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쪼르르 이 사병이 어떻게 해요? 신병이 식당으로 가서 김병장한테 온수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김병장한테 두들겨 맞았죠. 쫄르기 빠져갖고 병장한테 온수 달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음날 인사계가 그 표정을 봤어요. 신병이 또 한겨울에 그냥 차가운 물에 손을 못 넣고 세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계는 뭐라 그랬어요? 너 김병장한테 가서 내가 세수할 물 달래라. 그 세수할 물 떠오니까 너가 씻어라 이랬어요.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인사계요. 그럼 소대장이나 인사계나 다 신병에 대한 자비심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소대장은 그 사병의 어떤 고참과 신병 사이에 연기적 관계를 보지 않았거든요. 인사계는 지가 사병 생활했기 때문에 고참과 신병 사이 연기적 관계를. 그러니까 화쟁행도 일종의 연기론의 바탕이기 때문에 연기적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화쟁은 저는 대대라고 그래요. 대대. 화쟁이 뭐냐? 뭐 소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소통은 사회에도 있는 개념일 뿐더러 이렇게 이분법적 결과 하나로 아우르는 정도가 화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대라는 건 원래 이런 뜻입니다. 파란 동그라미 안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어요. 이게 대대입니다. 팔을 펴는 게 양이고 펴를 구부르는 게 음이면, 이게 팔이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펴는 순간 여기에 구부리는 성질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부릴 때 또 펴는 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딱 나눠진 게, 서양 애들은 그렇게 했죠. 대대의 하나 개념은 뭐냐면 중도와 비슷합니다. 중도의 아주 표층적인 의미. 그러니까 12시에 지금 벌건 낮에, 낮이냐 밤이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낮이라고 하죠. 낮과 밤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보세요. 12시 1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분만큼 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낮은 어떻게 12시에서 0.000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그 극점만 낮은 거예요. 실제 세계는 뭐예요? A5와 나래가 아니에요. A&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A5와 나대로 봤어요. 세계를. A and 나대는 뭐라고 봤어요?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극명하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A and 나대는 모순이다. 이 때문에 A5와 나대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A5와 나대의 이국법적 모순율이 서양의 사유와 철학과 논리의 바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유는 뭐예요? A and 나대예요. 낮은 동시에 갑니다. 12시라 하더라도 12시 1분이라 하더라도 1분만큼 지금 답이고요. 그게 중도적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극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대예요. 전혀 대립적인 거 안에 상대방을 품고 있는 거예요. 대대라는 거 직역하면 대립되는 것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원효의 그 화쟁신문로에 이 단어가 직접 나옵니다. 대란 단어가 모신다는 거, 상대방을 모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화쟁이라는 것이 뭐냐, 대립되는 거를 중도적 사유로 볼 뿐만 아니라 이 대대에 의해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서로가 이제 품고 있고 모시고 있고 이러면서 전혀 다른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원효 당대에서는 어떻게 돼? 그런 대립되는 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궁극적인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를 넘어야 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건 궁극적 진리나 부처님 말씀 진여가 아니다. 그래서 선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또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궁극적 진리를 말로 떠나 있다 해갖고 1시 반에 여기 딱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입 딱 닫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오늘 명강이다 얘기했어요. 저 사람 미쳤냐? 각 선생님한테 저 사람 왜 불러왔냐? 이럴 겁니다. 또 인간이 또 진리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말입니다.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절충으로 그렇게 할 거냐? 그 절충은 저는 화쟁이 아니에요. 원효는 그거에 딜레마의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극단. 모든 게 저는 논문도 그러고 창작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은 이 얘기를 꼭 해줘요. 니네들이 소설에 서건 논문을 쓰건 어떤 딜레마가 생긴다. 그때 딜레마를 적당히 절충하면 그거는 남이 쓴 것 수준의 것들이 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딜레마를 극단으로 몰고 가요. 극단으로. 그러면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보여진다. 그럴 때 새로운 소설이 나오고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화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갤럭시 노트 S7 만들씩 절충해 간 거예요. 근데 원효는 극단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어로 들어가면 원효도 설령원고 후령원이다. 그전에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방편이 됐어요. 궁극적 진리는 언덕 넘어 있는데 언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하려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언덕 넘어가려면 배 얘기가 나오죠. 원각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발과 손가락의 비유가 나오고, 장자도 그걸 깨닫고 이제 물고기와 통발 얘기를 해요. 근데 원효는 거기서 더 나가서 문어와 의어라고 이제 언어를 또 나누게 되고, 문어는 왜곡한다. 당신이 없는 세상, 오아시스 없는 사막 이런 것처럼 왜곡하지만 어떤 의어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국화를 십존이라 한 거, 이것도 이제 문어로 추락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언어를 통해서는 진여의 한자랑은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화쟁의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화쟁의 이제 대화락에서 얘기 또 하나 하면, 자, 많은 학자들한테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가 20세기가 왜 전쟁과 학살의 세기가 됐냐. 중세처럼 야만의 세기가 아닙니다. 보편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휴머니즘이라는 게 대원칙이 됐어요. 20세기를 사회적으로 하나 한다면 바로 휴머니즘. 그것이 거의 전 세계 헌법에 다 명시됐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건 존중하고, 설사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 헌법에는 인간의 가치의 존엄성을 인정해 준 것이 헌법 문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 인간의 가치에 존엄하다는 것, 이것이 거의 전 세계 보편적인 원칙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량 학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쟁의 광기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이 아닌 때도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죠. 한나 아렌트가 이제 아이만의 재판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주범인 아이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뉴요커지에 편지를 보내서 야, 나 솔직히 돈이 없다. 니네가 내 예루살렘 법정에 가서 아이만이 어떤 놈인지 왜 학살했는지 좀 보고 오게. 비행기 값하고 숙식비 좀 대달라. 대신 내가 그 내용들을 뉴요커지에 기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그래서 아이만 재판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얘는 완전 악마의 모습 내지 악마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님쯤 되는 인물에게 아주 충직하게 명령을 수행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만 재판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가 내세운 개념이 평범한 악. 그러니까 아이만의 죄가 있다면 뭐냐? 그 학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순전한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충직하게 네네네 해갖고 학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아이만이 될 수 있대요. 평범한 악 개념과 순전한 생각 없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를 이어서 한 것이 이게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은 한나 아렌트를 이어서 그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4달러 주고 이제 시민을 갖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이제 저 건너편에 있는 학생한테 문제를 내고 문제를 못 맞췄을 경우 15볼트에 이르는 전기 공급을 가한 거예요. 막 학생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 못 맞히면 30볼트. 이래서 450볼트까지 올리면 어떻게 된다? 쟨 죽는다. 그랬을 경우 몇 명이나 450볼트까지 올렸을 수 있어요. 이 장면이 다 보이고 소리도 다 들립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스탠리 밀그램은 심리학자들한테 설문지를 보냈어요. 단 한 명도 올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는 65%나 450볼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권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왜 시민들이 이렇게 올렸냐? 머뭇거렸죠, 대개 450볼트. 그렇지만 이 스탠리 밀그램이 그 스탠포드 대학 명문대의 교수라는 거, 또 힘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누르세요 라고 명령했을 때 사람들은 마지 못한 것이 눌렀다고.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군도 학살을 했죠. 미군도 베트남에서 학살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런 거죠.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저항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실험한 게 또 스탠포드 감옥 실험, 필립 치과. 이건 뭐냐면 스탠포드에다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더니 3일 만에 간수 역할을 한 사람이 재수 역할을 한 사람한테 엄청난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뭐예요? 루시퍼 이펙트라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게 천사가 됐다, 악마를 해라. 인간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옥 실험은 많은 나라에서 행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강원도에다 감옥을 만들고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한나 아렌트나 스탠리 밀그램이나 필립 짐바루도도 어느 정도 맞지만 이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만한테 독일 우파 중산층 시민들을 학살하라 그래도 순전한 생각 없은 상태에서 그냥 명령을 충직하게 이행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난징 대학살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중국 유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있죠. 난징 대학살 때 일본군이 20만 이상의 시민을 학살했죠.
자, 그때 그 장면이 하나 동영상이 있는데 18, 19세밖에 안 되는 관동군 소년이 살아있는 그 난징의 여자 임산부 시민을 칼로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움직여,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걸 불구덩이에 던지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냥 앳된 소년병이에요. 그러면 그 장면만 보면 걔는 악마야. 그러나 걔는 아마 그 집에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물론 소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벌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대답이 동일성이에요. 자기가 이게 일본 민족이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을 때 타자들, 중국인, 조선인은 죽여도 됩니다. 자기가 백인 선교사라는, 백인 유럽인이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민족은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백인 아이는 자기가 때리지도 못하는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마야족, 잉카족은 막 애기들 죽였어요. 선교사.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애기를 이렇게 들어서 바에다가 막 때려요. 몇 번에 죽나 보더라고. 다른 선교사가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유색인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백인이었으면 못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동일성이라는 틀을 만들어놓고 타자들, 나랑 다른 문제,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진 이교도들, 이들은 죽여도 별 죄책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렇게 대량 학살을 만든 것, 그것은 동일성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런 대량 학살이 있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 선행한다?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 선행합니다. 히틀러도 600만 학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헤이트 스피치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저 유럽 정신을 훼손하는 유태인들을 척결해야만이 유럽 정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식의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우간다가 아니라 거죠. 거기서 그 후투족, 투치족 했을 때도 투치 광기벌레를 섬멸하자는 역사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학살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인 엘리엇이라는 그 여자 교사가 실제 실험을 했어요. 그냥 반에 똑같은 애들이에요. 인종도 백인, 거의 백인이고. 근데 아이들을 갖다가 푸른색 눈동자 집단, 갈색 눈동자 집단으로 나누고, 처음에는 푸른색 눈동자 집단 애들을 천조각으로 표시하고 걔들한테 불리한 조건을 두고 얘한테 특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해요? 성적도 떨어지고 모두 이렇게 주눅이 들어진 거고, 갈색 눈동자 집단으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종, 기독, 종교, 또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물론 작용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동일성을 갖고 한 사람들이 다른 애들을 타자로 구분할 경우 그 타자는 죽여도 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일성이야말로 이 집단 학살 내지 폭력을 낳은 장본인이고, 언어도 마찬가지죠. 동일성의 틀에 갇히면 타자들은 그냥 막 무시해버려요. 아예 말도 들어보려고 제 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변동의론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눈부처라고 이제 제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눈부처란 단어는 있어요. 원래 중세시대 때부터 있던 우리말인데 여기다가 저는 철학적으로 내렸습니다. 일단 인간은 비잉이다. 유럽에서 여러 동안 연구해온 것처럼 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단해서 실천하는 그런 주체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 이제 틴나칸 스님이 통찰한 거죠. 이제 연기적 관계에서 인터비잉이다. 서로가 깊은 연관관계, 인과관계 속에 있는 인터비잉이다. 근데 저는 더 나가서 인터비커밍이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막 이산화탄소가 뽑아져 나오고 이 공중에 있는 대기들이 변하죠. 여기에 박테리아들이 현기성 박테리아, 호기성 박테리아 둘로 나누면 현기성 박테리아 막 늘어나고 2억 마리에서 4억 마리가 됐어요. 거꾸로 호기성 박테리아는 1억 마리가 있던 5천만 마리가 되고 막 변합니다. 그 변한 대기를 여러분 동시에 지금 호흡하고
그걸 마시면서 여러분 미세하지만 몸이 변하고, 변한 몸이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있는 호흡을 내듯이 변한 대기를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생성하는 인터비커민이에요. 그걸 더 나가서 저는 눈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씩 이렇게 상대방을 마주보면 눈동자 안에서 상대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주보면 상대방 안에 내 눈동자에 상대방이 보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 얼굴에 내 모습이 있으면 상대방인데 내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대관계. 그럼 내 눈동자에도 제 모습이 있겠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악의 대상과 주체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죠. 부분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고 그런 관계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제가 누군가 때리러 갔어요. 근데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 눈동자를 발견했고 눈부처를 발견했다. 눈동자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럼 못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불성이다. 내 안에 상대방과 공존하는 불성이다. 그 원효는 뭐냐면 진속불의를 해서입니다. 내가 달날이 아마처럼 아주 수행정진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 해도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다. 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깨닫게 해서 무명을 없애버려서 그 중생의 불성이 나오게 하는 순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서로 안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동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드러난 것이 바로 눈부처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자체인데 이거는 이 말 자체는 이제 들레주란 사람이 있어요. 동일성을 깨려면 어떻게 되냐? 차이의 사유로 전환해야 된다. 그 차이도 언젠가 동일성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된다는데 저는 여기 눈부처로 표현하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삼류소설 제가 쓰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누이가 이제 삼류소설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독일 간호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을 집에 보내줘서 그걸 우리가 생활하고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이가 죽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알아봤겠죠. 독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누이가 독일 의사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다. 그럼 저긴 독일 의사가 원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어렵게 이제 뭐 자수성가해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럼 나는 그냥 그 누이를 성폭행한 독일 의사만이 아니라 전체 그런 짓을 한 독일 의사가 되지 않겠다 해서 제가 100명을 고용한다면 어떻게 50명을 이주노동자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식처럼 대해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주말에는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도 저를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나 오라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와서 아빠야말로 아빠가 가장 증오하는 독일인 의사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독일 의사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고 남들이 그래도 아들놈이 나를 옹호해야 되는데 아들놈이 나를 가장 내가 증오하는 독일인 의사라고 해요. 왜 그랬겠어요? 어느 날 아들이 이주 노동자 가운데서 흑인 여성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가 야 걔들은 나 딸처럼 생각하지만 나 유학자의 자손인데 흑인 손자가 제사 지내는 것까지는 나 소용 안 그렇다고 이 말 했더니 아들이 이제 그만해서 가. 그래서 아들의 그 말 속에서 전 밤새 성찰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독일 의사를 직접 발견해요. 그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아들 나 그다음에 그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4시 소풍을 가서 그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한테 내 누이의 모습을 또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또한 내 안에서 자기 아버지를 발견해요. 그 네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눈부처 차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동일성이 깨지는 거죠. 그건 그냥 들레주는 그냥 차이 그 자체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다른 건 다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차이 그 자체는 감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이성은 항상 동일성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이 눈부처 차이가 그런 단계라고 해요.
그런 단계로 가야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가 진정 하나가 되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만나야 되겠죠. 저 새끼는 난 죽을 때까지 안 봐. 이거는 안 되겠죠. 일단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세계를 드러내는 거고, 뭐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긍정과 부정, 뭐 질문, 답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세계를 갖다가 살아요.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대관계가 필요한 거죠. 내 걸 주장하고 내 세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세계를 어떻게 내가 수용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금슬이 좋은 부부를 보면은 어때요? 오뇌 같단 말 많이 하죠. 저 오뇌 같아요. 그거 왜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오뇌 같아질까? 금슬이 좋아. 자, 우선 저가 결혼하기 전에 고등어를 전혀 못 먹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자기도 고등어 먹게 돼요. 여러분도 그랬죠? 입맛이 남편에 따라서 부인에 따라서 바뀌었죠. 같은 걸 먹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데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오랫동안 같이 하고 그 강도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 근육이 비슷하게 돼요. 그 수십만, 20만 개 이상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한테 제일 바보가 뭐예요? 성형수라는 거예요. 연기가 안 되죠. 20대 초반에 그냥 예쁜 얼굴 하나가 되지만 30, 40대 가서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고쳐졌습니다. 20만 개 이상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얼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화입니다. 고등어 싫어하는 사람은 고등어, 나 이제 고등어 좋아졌어라고 말하고, 기쁜 거 슬픈 거 내 기준에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지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화. 그런 게 대화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중재, 갈등이 있다면 공정한 중재와 어떤 종합이 필요한데, 하나는 대화에 이제 예절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 스승 중에 만나기 좀 괴로운 분이 당신 혼자 말씀하세요. 50분간 딱 말씀해. 사적으로 만나 키가 나게 강의할 때는 딱 같아. 그분 만나서 이제 가봐라 하면 시계면 50분 거예요.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되죠. 그건 아니죠. 대화를 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권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칭하거든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을의 입장한 사람한테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그걸 내려놔야 되고, 을의 있는 입장은 그걸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어떤 데 저항을 해야죠. 너 갑자기 그만해. 똑같이 평등하게 대화하자. 그 다음에 또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손 여자예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어떤 갈등이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보고야 풀렸어요. 남자는 되게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이성적으로 볼 때 집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이성적으로 너가 잘못했다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집사람은 수용 안 해. 이성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수용 안 해. 기분 나쁜 거야. 남편이 자기 오라 그래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여자는 감성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에 대화법 뭐 이성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감성적으로도 가야 돼요. 그리고 꼭 말할 게 있으면 집사람이 나를 이뻐서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 말을 해야지. 그러지 않을 때 말하면 건전도 못 건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뭐 세가도 비슷하고 서로 엄청 사랑해서 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여자처럼 생각하는 거나 대화법들이 달라요. 그것 우리가 또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심이문에 봐서 우리가 뭐 이거 법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할 때는
이문은 이제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궁극적인 사랑은 언어 저 너머에 있다. 이랬다고 할지라도 제가 가끔은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집사람이 좋아하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이고 이래겠죠. 그러니까 일상이나 뭐 이런 생별문에서는 또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너머에 진리가 있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언어를 넘어선 세계에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또 지향을 또 해야 되겠죠. 대화에서도 그렇게 필요하다. 이거 뭐 아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가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는 업이죠. 저는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에 따른 존재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가 업의 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국희 여성살롱 말씀드리면서 왜 착한 사람이 더 고통받을까? 이게 유태교에서도 랍비들한테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왜 그래요?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건 전생의 업을 푸는 것 같은데 내가 전생에 업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전생이나 다음 생까지도 길게 보면 업이라는 것,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정의의 원리랑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누군가 죽였어. 그래서 그 업을 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생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 두세 사람을 살릴 때까지는 나는 운이 나쁘고 오늘 하던 일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다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이 그러지 않으려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업의 어떤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공인데 이제 아공 뭐 우리가 불자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윈터 비컴으로서 동체 대비, 유명한 비컴에 나오듯이 중생이 아프면 나 또한 그만큼 아프다는 동체 대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는 거, 나의 소유욕, 내가 어떤 존재라는 명예심, 자존감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죠. 다 쓸데없는 하나의 껍데기와 같은 거고 망상과 같은 것이고 오호된 혈압체죠. 그걸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초월, 나를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나 속에서 어떻게 불성을 찾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공은 이제 우리가 일상 차원을 한다면 이데올로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편견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편견에 사로잡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만 나쁜 말을 하는 데는 짐승보다 못하다. 말로 인한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좋다. 이건 모로코 속담입니다. 우리말의 속담은 말 한마디로 천냥기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킨든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임에 가면 킨든의 원칙을 꼭 얘기를 해요. 킨든이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서 유럽에 많은 그 관련 장관들이 가서 1박 2일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규약이 가장 중요한 규약은 하나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비판을 해주고 없는 데서는 장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 조직 아니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경전에 450군데나 나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 말입니다.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며 실제 부합하는 말을 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여기에 모든 말에 관한 핵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